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사건은 억울하게 아들을 가슴에 묻고 아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법을 바꾼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어도 이것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아, 맞아.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의 가족분들께서 원인도 모르고 대처법도 몰라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억울한 사고를 당하고도 대처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머니가 416일 동안 손에서 놓지 못했던 메시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1년 넘게. 자,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환자를 방치하고 수술실 비운 의사들. 간호조무사가 의사냐? 내 아들 권대희 살려내라. 네, 이런 내용을 한 어머니가 416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아시겠습니까? 네, 저 이거 영상 저도 보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아이고야, 어떡해. 지난 2023년 9월부터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예, 이 법을 만들어낸 이 사건은 2016년 한 성형외과에서 시작됐습니다. 2016년 9월 8일 강남의 한 성형외과 안의 수술실의 모습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수술 준비에 한창이고요. 권대희 씨는 안면 윤곽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아, 큰 수술인데. 원장이 수술 준비가 끝나자 바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고요. 수술 시작 약 30분 뒤의 모습입니다. 바닥으로 피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가 밀대로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았는데요. 그대로 수술은 이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데?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출혈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 쏟아지네. 1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서 피를 닦아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를 안 하고 그냥 전혀 신경을 안 쓰네. 저 정도면 출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때 수술 도중에 의사가 갑자기 밖으로 나갑니다. 왜? 원장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의사가 지혈을 시작합니다. 피 너무 많이 나요. 계속 나오는데? 따야 되는데. 뭘 잘못... 출혈량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새로 들어온 의사마저 다시 수술실을 나갑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와, 건가? 이 정도면 뭐 거의 도망가는 수준인데. 저기 안에 밀대가 있다는 것도 이상해. 간호조무사만이 남아서 지혈을 하고 있는데요. 권대희 씨는 계속되는 출혈에도 의사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이 되나 저 정도? 수혈을 계속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응급 상황인데. 수혈은 둘째 치고 다 도망가고 없는 거 아니야? 말이 돼? 지금 심각한 건지 모르는 건가? 뭘안 지혈이 됐다고 생각한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입술 화장을 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어디 갔어요, 다?
그대로 방치네. 자, 그 결과 아이고, 조금만 참아. 아이고, 우리 집 보배. 조금만 참아. 결국 수술 49일 만에 권대희 씨는 25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아유. 미치겠네 진짜 저거. 어휴. 네. 아, 정말. 25살이었던 권대희 씨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대희 씨가 흘린 혈액 양이 무려 3,500cc나 됐다고 하는데요. 이 양은 45kg 성인 여성의 총 혈액량과 맞먹는 수치라고 합니다. 수술 담당 의사인 원장은 수술 중에 자리를 비웠고 담당일을 대체한 의사마저 수술실을 떠나면서 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근데 수술 중에 저렇게 의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뭔가 회피 느낌 같았어요, 저는. 뭔가 그게 잘못된 거 저는 말고. 회피라기보다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게다가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혼자 있는데도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이러다 말겠지, 괜찮을 거야라는 그 안일함이지 않을까. 아니, 원래 간호조무사가 저렇게 지혈을 저렇게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저렇게 혼자서? 간호조무사 역시 대단히 중요한 보건의료 직역이죠. 네네. 직종입니다. 하지만 명칭에도 있듯이 그 역할은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저렇게 홀로 의료 행위를 하도록 놔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어머니께서는 성형외과 의료진을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수술실에서 아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아들의 사망 과정이 담긴 CCTV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보면서 분단위 또 초단위로 영상과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내용은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수술실 타임라인입니다. 수술실에 의사는 없고 간호조무사가 약 2분 동안 단독 지혈 행위를 한 시간이다. 이야. 아주 상세하게. 전문가가 부족. 네. 네, 우와. 여러 차례 영상을 보면서 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얼마나 진짜 억울하셨으면. 저 보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텐데 네. 그래도 억울한 그거는 없어야 되니까. 저걸 아무도 안 해주니까 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네. 자기 애가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수술실에 들어올 때부터 이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의 기록들을 전부 찾아서 남기신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간을 보시면 12시 56분, 그러니까 낮 12시 50분쯤에 수술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장 의사의 집도하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수술이 시작된 지 약 1시간 후에 의사가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때 수술실로 또 다른 의사가 들어옵니다. 왜 밖이지?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고 새로 들어온 의사는 약 35분 동안 지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장이 다시 수술실로 들어왔고 지혈을 했던 의사가 수술실을 나가죠. 원장이 10여 분 동안 대희 씨의 턱 근육을 봉합합니다. 그런데 이 원장 의사가 또다시 수술실을 나갑니다. 왜 자꾸 그리고 왔다 갔다 아까 지혈을 했던 의사가 다시 들어와요. 왜 그러는 거야? 자, 이후에도 왜 저래? 원장을 대신했던 의사는
여러 차례 수술실을 왔다 갔다 했고 오후 3시 50분에 마무리 봉합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간호조무사들이 지혈을 위해서 붕대를 감고 그리고 대희 씨를 회복실로 옮기는 모습입니다. 회복실로 옮기는 시간이 저녁 7시 24분입니다. 수술 시작 후 약 7시간 만에 권대희 씨는 회복실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밤 10시 40분쯤에 권대희 씨는 다시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이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대희 씨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깨어났었구나. 밤 9시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고 응급처치를 위해서 권대희 씨는 다시 수술대에 오른 겁니다. 산소호흡기와 소변줄을 연결한 뒤에 예, 119입니다. 신동이요? 예. 선정했다고요? 저희 그 병원으로 트랜스퍼 할 거예요. 환자 상태가 어때요? 환자 괜찮고요. 수혈하기 위해서 트랜스퍼 할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돼요? 그거 지금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네. 수혈을 하죠, 선생님? 오늘 블리딩이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네. 네,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만 더 나가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아유, 너무 늦게 전화했어. 이제 119로. 결국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119에 신고를 접수하고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것 그러니까 일찍 같은데. 갔어야지. 그리고 정신 없으면. 정신이 있는데. 대희 씨가 다시 수술대에 오른 지 약 40분이 지나서야 원장 의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밤 11시 21분입니다. 밤 11시. 자, 이때 간호조무사가 혈액팩을 가져왔습니다. 미리 했어야지 저거를. 그러니까 빨리. 그런데 수혈을 하지 않고 구석에 그냥 둡니다. 왜? 왜? 심지어 외부인이 수술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고 떠들기까지 합니다. 야, 어머니 저거 500번 어떻게 보셨을까 정말. 자, 이후에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권대희 씨는 사망했습니다. 야, 저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아니 수혈만 계속 해줬어도 희망이 있는데. 아니 저 모습을 저걸 어머니가 웃고 떠드는 것까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살릴 수 있었는데 하셨을까. 네. 다시 수술실로 올 때는 아들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어쩌면 살릴 수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권대희 씨 수술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법적인 그 규정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 의료법에 수술을 할 때는 그 전에 반드시 수술 동의서라는 걸 받잖아요. 그렇죠.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담당 의사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서면으로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수술 담당 의가 교체되어야 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반드시 그것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또는 보호자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고지 없이 의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뀐 다른 의사조차 계속 있지 않았어요. 수술실을 떠나서 간호조무사만 수술실에 남은 상황 계속해서 오랜 시간 발생한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제일 너무 화가 나는 게 지혈해야 되는 의사들은 다 자리를 뜨고 환자만 남아있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그냥 뭐 예방주사 맞고 지혈하는 이 네, 정도 그게 지혈이 아니니까. 아니라 굉장히 안면윤곽이라 그러면 뭐 뼈도 건드려야 되고 신경도 지나가는 큰 수술로 알고 있는데 저걸 저렇게 안일하게 늘 저랬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 원장 대신 들어온 다른 의사, 소위 유령 의사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의사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환자인 대희 씨는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요. 게다가 이 유령 의사는 당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지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수술을 저렇게.
경험도 많지 않은 의사가 환자의 동의도 없이 대리로 들어온 상황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은 이제 그냥 어디 가서든 수술할 때 항상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야, 이건 진짜 마취할 때 목숨 걸고 해야 되나? 이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설령 수술 중 잠깐 자리를 비웠다 하더라도 이제 바로 돌아와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희 씨가 수술을 받을 당시에 담당 의인 원장은 약 7시간 수술 시간 중에 총 5시간가량을 자리를 비웠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저러고 있는데 5시간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수가 있나. 이 데이 씨의 수술 장면을 다른 성형외과 전문의가 한번 보시고 네. 의견을 구해봤는데요. 그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일 궁금해요.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그다음에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입니다. 진짜 설마 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당시 수술을 담당한 마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 3개가 열려 있었어요. 3개가 열렸다는 건 3개가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준비는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하고 그 다음 방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이 오셔가지고 여기를 끝내면은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예, 이 마취의 이야기는 원장은 데이 씨의 수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유령 의사에게 데이 씨의 수술을 맡기고 수술실을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 담당이었던 원장은 수술실 밖을 나가서 데이 씨가 아닌 2명의 다른 환자를 각기 다른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원장은 약 7시간 중에 5시간가량 자리를 비웠던 거죠. 예. 아니 다른 수술실 환자는 살아 있어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큰 건데 어떻게 방을 3개를 동시에 할 생각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수술 담당인 원장이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권대희 씨의 생명을 앗아간 치명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출혈량인데요. 네. 그 수술 중에 데이 씨가 흘린 피 총량이요. 무려 3,500cc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보통 안면 윤곽 수술 시에 발생하는 출혈량이 평균 약 200에서 300cc 정도라고 합니다. 300cc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너무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럼 결국 데이 씨는 일반 평균의 10배 이상의 피를 흘린 거잖아요. 그럼 알 텐데. 네, 성인 남성의 총 피 혈액량이 약 5리터에서 6리터 사이거든요. 그러면 이 3,500cc라는 것은 전체의 약 70% 가까이의 피가 전부 몸 밖으로 빠져나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혈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평소가 그랬으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뭐 간호사든 의사든 너무 피가 많이 나네 알았을 건데 그걸 그냥 대걸레로 닦고만 있고 그냥 지혈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바꾸고 몸 안에 70%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와 말이. 그럼 상황이 왜 이렇게 안 심각해 보이지? 네, 국가수의 부검 결과서에도 보면 수술 중 출혈이 심해서 결국 쇼크가 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혈액량 부족으로 뇌까지 산소가 가지 않아서 권대희 씨는 사망 전에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을 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뭔가 안타까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던 게 나중에 보면은 의식도 있었고 혈액도 가져왔고 또 수혈을 했다든지 뭐 바로 좀 조치를 했다든지 근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들 너무 태연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데이 씨가 왜 이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데이 씨는 사실 학창 시절에 외모 때문에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내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데이 씨는 어머니가 걱정을 하실까 봐 외모 때문에 그렇게 따돌림 당했다는 이야기 자체를 안 하고 숨겨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계시니까 안면 윤곽 수술을 하는 것 자체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수술 자체를 비밀로 하고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큰 수술이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냐면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해가면서 오랜 동안 수술비를 겨우겨우 모았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데이 씨가 성형외과에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이후에 그때서야 가족들에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누워있는 데이 씨를 본 거죠. 처음엔 의료사고인지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놀라셨을까.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것 자체를 몰랐기 모르고 때문에 아, 이 가족들이 처음 마주한 아들은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예.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심정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얼마 아침 새벽 7시인가 병원에서 전화가 아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이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이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얼마나 힘들게 죽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유 참. 데이 씨 어머니 너무 힘드신 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힘드셨을 건데 데이 씨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수술하고 그래도 의식이 있었다면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겠죠. 그 순간 혼자서 그 수술실에서 쓸쓸하게 그런 상황들을 버티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 들어가면서도 무서웠을 텐데 사실 수술이랑.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정말 생각도 못했을 건데. 그러게요. 그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모습을 엄마가 이제 지켜보셨기 때문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수술을 담당했던 원장은 끝까지 아주 좀 뻔뻔한 모습을 좀 보입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진짜 뭐라고 할지 듣기도 싫다 정말. 제가 병원에서 만나본 결과는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그 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형사는 하시면 무조건 져요. 그 병원이 이기게 돼 있어요. 뻔뻔하네 진짜. 와. 죄송하다고 먼저 해야지. 두 번째는 이제 법으로 안 하고 그냥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저는 충분히 합의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니까요. 뭐냐면 책임까지 저한테 다 합의를 하라고 하면은 제 나름대로도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100% 하면 안 돼. 뭐가 억울해? 어머 대학병원 핑계 대네. 형사소송 대신에 합의를 원하지만 100%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권대희 씨 어머니는 소송을 결정을 했고 이에 대해 담당 검사가 한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복지부랑 마찬가지로 이게 이런 지혈, 이 뼈출혈에 대한 지혈은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의사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옆방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한 1, 2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뭐 여지가 없는 이건 여지가 없는 거고.
담당 검사의 얘기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당연하지. 검사님이라서. 네. 그리고 어머니는 의료 전문기관 6곳에 당시 원장의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감정을 받아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힘든 싸움은 3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그 사이에 원장은 무사고 병원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계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3년간 소송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이런 이제 소송 당사자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피가 마르죠. 우리 아이가 누구의 잘못으로 어떻게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간단한 사실조차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어머니에게 왜 소송을 하느냐, 얼마나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런저런 경로로 막 하게끔 만들어요. 세상에. 주변의 시선에 대해서 가슴을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요. 여기 또 하나는 이 부모님이 자기 잘못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책감을 느끼거든요. 그 3년이라는 기간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10년 같고 20년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 모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3년 만에 어머니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검찰이 이 원장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증거가 저렇게 아니 많은데? 3년 동안 증거를 얼마나 많이 모으셨었을 거고 너무 의료 사고인 게 뻔히 보이는데 증거 불충분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이해가 너무 안 되는데요? 그냥 처벌로만 보자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충분히 벌을 내릴 수는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당시의 의료법 규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의사 면허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반드시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것만 봐도 저희가 말을 이제 다 듣고 봐도 이게 너무 증거가 충분히 되어 보이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불기소 처분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검사는 뭐 된다고 뭔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의료법 검사가 위반으로 좀 된다고. 판단이 네.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더욱 분노할 만한 반전이 있습니다. 아 제발 그만. 알고 보니까 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사와 성형외과 원장이 선임한 변호사 둘 다 의사 출신 법조인이었었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학교 의대 동기였었고 같은 해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검사는 앞서 들으셨던 녹취록에서 최초의 의료법 위반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검사였습니다. 진짜요? 어머.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장 측 변호사는 과거 검사 시절 면직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해당 검사가 원장 측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으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 원장 측 변호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사와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변호사는 검사와 사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저는 친구도 못 만나겠네요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진술을 들어보면 담당 검사가요 자신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는 빼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사건을 나한테 송치해라 이렇게 지휘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검사한테까지. 자기가 불기소를 하면 책임을 떠맡게 되니까 경찰에게 그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그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무슨 함정에 걸린 것처럼 어떻게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면 그걸로는 고소를 못 하는 거예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고 끝은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검사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요. 검찰의 반쪽짜리 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라면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검찰의 진짜 힘은 기소가 아니라 불기소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막 논할 수도 없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약간 어머니 혼자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느낌처럼 그치.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네.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의 방법이 또 있습니다.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 신청. 예, 마지막 그 남은 카드죠. 예. 이 재정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공소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그 당시만 해도 통계를 다 내보니까 재정 신청이 인용되는 받아들여질 확률 0.3%에 불과했습니다. 1%도 안 되네요. 네. 0.3%. 정말 최후의 수단이다. 0.3%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확률을 예. 뚫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000번 중에 3번 정도. 네. 예, 그런 확률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시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0.3%의 확률을 믿고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법원은 데이시 어머니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했지? 너무 잘됐다. 제발 제발. 진짜 대단하겠다. 하늘이 도우신 거지. 진짜. 아 근데 이게 하늘이 뒀다는 게 말이 되냐요? 이렇게 당연한 걸 어떻게 당연한 이렇게 걸, 예. 와. 진짜 어떻게 했지? 와. 결국 원장에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대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들이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된 점,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인 상황임에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골든타임을 놓친 점 등으로 성형외과 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취 담당의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 유령 의사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이 1,000만 원이면 저 사람들은 공장식으로 돌렸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처벌이?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의료법 위반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했잖아요. 일단은 앞으로 그런 일을 안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잘 됐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고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처벌받았기 때문에 결과까지는 가족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피해자의 유가족조차도 원장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건 만약 의사 면허가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3년이 지나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3년간 정지된 상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어디서 또 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어느 병원에서도 또 저렇게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그냥 단순 실수도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하는 형태로 청춘을 완전히 그 앗아간 저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너무 가볍고 미약하다. 특히 의료 면허를 다시 발급해줬다면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제시고 맞아. 감사하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이 사건 당시에 이제 국회에 있었고 CCTV 수술실 의무화에 대해서 많은 주장도 하고 나서고 피해자 어머님 도와드리고 하긴 했는데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은 저런 일개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몇 개 개별적 사건 때문에 의료법을 바꾸고 혹시라도 의료 사고 나면 의료 면허가 영구 혹은 장기간 박탈되고 이러면 의사들이 겁나서 적극적으로 수술을 못한다. 이제 이런 어떤 반론들도 막 제기가 되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의 뜻은 잘못한 동료 의사 감싸지 말아주시라. 좀 오랫동안 의사 자격 박탈하도록 해달라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어서 국회에서 받아들였고
2023년 9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권대희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다 이제 권대희 씨의 희생과 권대희 씨 어머니의 그런 멈추지 않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 진짜 너무 대단하시고. 대단하시다 진짜. 아, 근데 참 그 병원을 상대로 뭐 피해를 입어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라는 얘기 자체가 마음 참 씁쓸하게 하는데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이 늘 제가 보고 느낀 건 엘리트들이 망친다. 경찰은 경찰을, 검찰은 동료 검사를, 판사는 또 동료 판사를, 의사는 또 동료 의사를 감춰주고 인맥으로 학맥으로 아는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하면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고 헌법 법률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은 힘없고 능력 없고 공부 못한 사람만 그렇게 억울하게 사는 거지 뭐 이런 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전문 직종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 부디 제발 자기 동료 감싸지 마시고 좀 정의롭게 있는 그대로 국민들의 신뢰에 배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문적인 분야들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들을 한 개인과 피해자의 가족들만의 책임으로만 놓아둘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대희 씨가 살아생전에 쓴 버킷리스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였다고 합니다. 비상식적인 행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법이 된 권대희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씩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